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약간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 배가 약간 나올 수도 있지만 예전처럼 탄수화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이 더 쉽게 찌고 반드시 피하지방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허리둘레가 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완전히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3가지를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지방간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둘째, 하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 생기지도 않고 하나의 간단한 방법으로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셋째, 해결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사실 꽤 간단합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지방간의 실제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전략이 왜 효과가 미미한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고 뚜렷한 단계들을 거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접근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지방간을 유발하는 원인을 처음부터 중단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간으로 지방을 밀어넣는 염증을 멈추는 것이죠. 그 다음 2단계는 그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여기서는 몸이 운동, 적절한 단백질 섭취 주기, 섬유질, 약간의 식사시간 조절, 그리고 훈련을 통해 간에서 지방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음식 전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진 후에야 비로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같은 특정 지방의 섭취 시기, 섬유질 추가 방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설탕에 대한 논쟁, 그리고 어떤 음식이 과정을 가속화하는지 등입니다. 4단계는 지방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적절한 생활 습관 전략, 수면, 일주기 리듬 등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내장 지방을 거의 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특정 운동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몇 분 후에 그 내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실제 원동력을 처음부터 멈춰야 합니다. 지방간은 지방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시작됩니다. 당뇨병 스펙트럼, 이 디아베테스 스펙트럼에 발표된 한 연구 리뷰는 이를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저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병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방 축적에서 염증, 섬유화, 궁극적으로는 강경변증, 심지어 간암으로의 진행에도 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이 포도당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 거의 항상 확실하게 우회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간이며 이곳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 동원인 지방 분해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지방은 더 빠르게 들어오고 더 느리게 나갑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맞죠? 그래서 1단계는 수많은 고급 보충제 복용이나 공격적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지방을 간으로 몰아넣는 압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응급처치를 해야 하고 이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화려하진 않지만 케이크, 파이, 가공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슐린 요구량을 낮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정적 잡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올바른 음식을 추가하고 타이밍이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여기가 바로 오메가3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위장병학 연구 가스트로엔테롤로지 리서치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지방간 질환을 가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0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는 간 지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간 스트레스 및 염증과 관련된 지표인지치 T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메가3는 PPAR이라고 불리는 지방 산화 조절자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염증 신호를 줄여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킵니다.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간으로 밀어 넣어지는 지방이 줄어들고 더 많은 지방이 연소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실제로 간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동이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포츠의학, 스포츠 메디신에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주당 135분 정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간 지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50분에서 240분 사이에 더 많은 운동량은 2%부터 4%까지 범위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격렬한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신진대사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 정도 트레드밀에서 중간 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지방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몇 가지 보조 습관들과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특정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또한 금식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간 주변 지방과 내장 지방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장 지방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내장 지방은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반응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먹지 않을 때 실제로 더 많은 것을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우나, 금식 상태에서의 유산소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를 주면 내장 지방인은 또한 간 지방이기도 합니다. 을 활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보조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간은 노폐물을 처리하고 담즙을 통해 지방을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그 과정을 지원할 수 없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더욱 저해하게 됩니다. 수분 섭취가 지방간을 단독으로 고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간이 해독센터라는 점을 생각하면 흥미로운데 우리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1단계는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을 진정시키고 문제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는 실제로 간 지방 감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정말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몸은 실제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부분이 너무 지루해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바로 간 지방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GLP-1을 자극합니다. 제지방량 리온 메스추를 지지합니다. 신진대사 요구량을 높입니다. 장기적인 지방 처리를 개선합니다. 단백질은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섬유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BMC 위장병학, BMC 게스트로엔테롤로지에 발표된 분석에서는 대규모 NHANES 데이터를 사용하여
식이섬유와 지방 간 헤파틱 스티아토시스 사이에 역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섬유질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인슐린을 안정화하고 인슐린이 안정화되면 간에 지방이 덜 쌓입니다. 또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결합하여 노폐물로 배출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흡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식과 타이밍이 대화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지방간을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격일 단식, 운동만 또는 둘 다를 따르게 했습니다. 단식만으로도 간 내 지방 함량이 2.25% 감소했습니다. 운동만으로도 도움이 되었지만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가장 큰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실제로 5%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식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2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핵심은 특정 금식 일정이 아니라 대사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이밍을 약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없이 더 긴 시간을 보내면 지방 분해가 증가합니다. 이는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염증을 낮춥니다. 그리고 금식은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지방 분해를 더욱 촉진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근육 보존을 위해 단식하는 경우 저항 훈련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대규모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는 43개 연구, 2,000명의 지방간 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 훈련을 결합하는 것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에 가장 큰 개선을 가져왔음을 발견했는데 이는 분명 중요합니다. 유산소 훈련은 ALT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였고 저항 훈련은 IST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 효소를 볼 때 측정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우리에게 다른 이점을 줍니다. 식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식 방식도 다른 이점을 줍니다. 저녁 식사를 거르고 아침에 운동할 때 깊은 금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을 보면 큰 질문이 생깁니다. 칼로리는 조절되고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제로 간에서 지방을 더 효과적으로 빼낼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특정 음식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없애는 것 외에도 우리는 실제로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집안의 가공식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한 가지 방법은 실제로 일부 좋지 않은 것들을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덜 가공된 정크푸드, 더 많은 통곡물 종류의 음식, 심지어는 식료품 저장실에 보관할 수 있지만 온갖 이상하고 해로운 재료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요. 진열대에 놓는 음식의 종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부엌과 식료품 저장실을 개조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지방간을 줄이는 데 다닐 불포화 지방이 더 나은지 아니면 섬유질이 더 나은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흥미로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상 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 오브 클리니컬 엔도크라이놀로지 앤드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12주 동안 칼로리가 일치하는 식단을 따른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섬유질을 많이 주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많은 단일 불포화 지방 그룹만이 간 지방에서 18%라는 엄청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섬유질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관리, 디베이티스 케어,
발표된 또 다른 시험에서는 8주 동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올리브 오일 그루분 간 지방이 약 25%부터 29%까지 감소한 반면 섬유질 기반 식단은 훨씬 작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식단 역시 탄수화물이 더 적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지방간에 놀랍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올리브 오일에서 칼로리를 추가할 때 실제로 탄수화물에서 칼로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섬유질 기반 식단은 실제로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지방간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리브 오일을 추가함으로써 우연히 잠깐만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는데 간지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있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 지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낮은 인슐린 부하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 세 번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BMJ 오픈 당뇨병에 발표되었습니다. 섬유질, 올리브 오일, 오메가3, 폴리페놀을 포함하는 다중인자 식단과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식단을 비교했습니다. 둘 다 유사한 칼로리와 다량 영양소를 가졌습니다. 둘 다 간 지방을 줄였지만 다중인자 식단은 올리브 오일 단독의 19%부터 25%까지 감소에 비해 약 40%를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나 섬유질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상태에서 섬유질과 올리브 오일처럼 상호 보완적인 신호를 결합하는 것이 놀랍도록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들이 실제로 강력한 도구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늘처럼 지방간에 좋은 슈퍼푸드 같은 것들이죠. 이 모든 지중해식 음식들처럼 말입니다. 당뇨병, 대사증후군 및 비만 다이아베티스, 메타볼릭 신드롬, 앤드 오비시티에 발표된 RCTI 무작위 대조 시험 조리에서는 지방간 환자들에게 15주 동안 800mg의 마늘을 투여했습니다. 마늘 그룹의 절반 이상이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개선을 보인 반면 위약 그룹에서는 15%만이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체중과 칼로리를 조절한 후에도 이러한 결과가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적으로 마늘에는 이러한 유기황 화합물이 있습니다. 알리신과 아됐린이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 경로를 하향 조절하는 화합물입니다. 핵인자 카파비와 JNK가 있지만 NRF2라는 항산화 경로도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간이 염증성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스스로 더 잘 회복할 수 있고 지방간이 더 많이 사라집니다. 커피도 효과적이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관해서는 간장학 연보 안널스 오브 헤파톨로지 안에 발표된 메타 분석이 있는데 10개 이상의 역학 연구를 살펴보았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지방간 발생 위험이 23%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이미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섬유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32%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산화제 이상으로 카페인 자체가 지방간이 섬유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간에서 억제하는 신호 전달을 저해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흉터를 유발하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납니다. 따라서 커피는 단순히 지방 축적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니 굳어지는 것을 막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크랜베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약간 다른 각도를 겨냥합니다. 그렇죠? BMC 보완의학, BMC 컴플리먼터리 메디신에 발표된 RCT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간 환자들에게 6개월 동안 크랜베리 캡슐 또는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크랜베리 그룹은 지방간에서 훨씬 더 큰 감소와 함께 훨씬 낮은 인슐린 및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보였습니다. 크랜베리에는 푸테로스틸벤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타산화 또는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고 간의 중성지방 또는 지방 축적을 줄이는 PPA-R알파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함으로써 간 지방 축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다시 돌아가면 올리브 오일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약하자면 마늘, 올리브 오일, 크랜베리, 커피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할 것이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이 세포 수준에서 간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올리브 오일이 NRF2 경로를 활성화하고 본질적으로 간 구조를 보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간이 원래의 형태로 유지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청 단백질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특히 일부 초기 실험 컵 모델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건강과 질병의 지질 리피드스 인 헬스 앤드 디지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유청 단백질 보충이 실제로 간 중성지방을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LT와 AST를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했습니다. 아직 왜 그런지 알아내는 중입니다. 단순히 회복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루트 주스도 있습니다. 바이오몰레큘스에 발표된 멋진 연구였습니다. 쥐의 간 손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쥐 모델이었지만 비트루트 주스가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낮추고 세포 손상을 줄이며 NRF2 신호 전달 수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항산화제가 다시 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각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진대사적 각도가 있고 독소 부하 각도, 그리고 간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없는 각도가 있습니다. 간을 도우면 간은 실제로 제 기능을 더 잘하고 신진대사가 더 잘 작동하며 이는 완전한 긍정적 순환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방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모든 진행 상황이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지방간은 보통 누군가가 신경 쓰지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그리고 모든 신진대사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다시 스며들 때 돌아옵니다. 따라서 식단과 운동이 겉으로는 꽤 좋아 보여도 문제가 다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실행했던 그 특정 운동 비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4단계는 이미 고쳐놓은 것을 보호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지방간 재발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 중 하나는 수면의 질입니다. 꽤 큰 수면 저널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늦은 취침 시간, 심지어 낮잠과 같은 나쁜 수면 습관들이 모두 대사장애 및 지방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면의 질이 중간 정도만 개선되어도 지방간 위험이 29%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면 부족이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은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룻밤의 수면 부족 후에도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음식 선택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도 간 환경은 서서히 지방 저장 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트레스와 결합하면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연구는 거의 1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낮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지방간 발생 위험이 17%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지방의 수용체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유도하여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게 합니다.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간에서 지방 형성을 자극하여 신생지방 생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수용체 민감도를 저하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식사를 조장하여 우리가 노력해온 모든 것을 무효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4단계는 마법처럼 스트레스를 없애고 아기처럼 자는 것이 아니라 코르티솔이 지속적인 신호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코르티솔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접지, 그라운딩인데 잔디밭에 발을 대고 접지하는 것이 코르티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보여주는 타액 코르티솔 검사가 있습니다. 자연 목욕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단순히 발을 땅에 대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글리신 3g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리신은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여 우리를 진정시키고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사우나나 냉탕욕 콘트라스트 베스처럼 사우나를 하고 나서 30초 동안 찬물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된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신경계 회복력이며 그래서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일주기 리듬도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코르티솔에 정말 중요합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UK 바이오뱅크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있는데 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를 살펴보았고 불규칙한 야간 근무자와 상시 야간 근무자 모두 간 지방 수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요인을 조정한 후에도 상시 야간 근무자들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힘들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주기 불일치 자체가 지방간에서 병원성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타이밍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며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일관된 수면 및 기상시간, 예측 가능한 일일 시간 내 식사, 늦은 밤 식사 피하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빛 노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고 지방 대사를 유지하며 간 기능을 모두 정렬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렬된 상태를 유지해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얻은 진전이 어긋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본 것과 동일한 패턴을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고급 도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JAMA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과도한 내장 지방을 가진 사람들에게 테사모렐린이라는 펩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이 펩타이드 테사모렐린은 실제로 내장 지방과 간 지방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펩타이드입니다.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유사체로서 성장 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흥미롭고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고
지방 저장인 지방 생성, 리포게네시스를 감소시키며 내장 지방을 줄임으로써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동일한 것을 강화합니다. 호르몬 신호가 지방 분해 쪽으로 이동하고 만성 인슐린 및 코르티솔 지배에서 벗어날 때 간 지방은 감소하고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제가 시도해본 실제 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맞죠? 인슐린 부하를 낮추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염증을 진정시켜 애초에 지방이 간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몸이 실제로 지방을 빼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복 유산소 운동, 움직임, 단백질, 섬유질, 단일 불포화 지방, 금식, 그리고 저항 훈련 이상입니다. 3단계는 특히 음식 전략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단일 불포화 지방, 오메가3, 올리브 오일입니다. 4단계는 진행 상황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죠? 즉, 수면을 보호하고 글리신, 접지, 그라운딩, 5-HTP, 테아닌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진정시키고 코르티솔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유산소 운동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전문가의 조언에 기반한 것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장 지방, 지방간을 포함한 내장 지방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고강도 운동에 매우 잘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30초, 휴식 30초부터 60초를 5회부터 7회까지 반복하는 것을 주 3회부터 4회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 운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활동에 관해서는 이것이 내장 지방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연구를 보면 저항훈련은 신진대사 건강에 좋지만 내장 지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인터벌 훈련과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결합하면 그 효과가 2배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3에서 4일은 고강도 로잉머신, 어설트 바이크, 달리기 등 자신에게 맞는 인터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 2에서 3일은 30분간 존 2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몸이 지방 산화에 능숙해지도록 돕는 것이므로 나중에 고강도 인터벌 훈련을 할 때 계속해서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산소 소비량, 이오치 PO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운동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지방을 계속 태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몸이 지방 연소에 매우 능숙하도록 훈련하면 고강도 운동을 하고 뱃살과 내장 지방, 지방 간에 축소 신호를 보낸 후에도 실제로 계속해서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이 2가지를 같은 날에 하지 말고 모두 해야 합니다. 몸이 그렇게 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장거리 달리기를 덜 했습니다.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도 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몇일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고 주몇일은 어떤 종류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른 날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제 허리둘레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날씬한 편입니다. 사실 날씬하면서도 상당한 내장 지방을 가질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입니다. 허리둘레는 데크사 스캔 없이도 내장 지방이나 심지어 지방간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이 건강을 바라보고 몸을 대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 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간과되어 온 과학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의 씨앗을 심으세요. 건강 분야의 다음 돌파구가 곧 공개될 것입니다.